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나 좋아하세요? 선생님 바나나 이제 가끔 배고플 때 밥 대신으로 바쁠 때 이렇게 먹는데, 이 바나나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바나나를 같은 품종으로 쭉 심어 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랬는데 하나의 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닥쳤을 때,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취약한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병이 한번 돌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바나나를 다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다른 품종을 찾았는데, 그것도 역시 단일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환경 변화에 취약해서 또 거의 멸종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수급이 한때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생물종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배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한데 문제로 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교양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학습 포인트부터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내용으로 다뤄질 것인가. 자,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 뭔가 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을 구성하는 이제 요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생물 다양성 감소가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생물 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겠는가를 얘기하게 될 텐데, 왜 보존해야 하는가? 먼저 필요성을 알아야 그런 걸 실천하겠죠.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 없이 다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은 생물 다양성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음 그림을 같이 보시면, 짠! 이게 바로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면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이제 고려된 것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글씨가 좀 작으니까 크게 써볼게요. 유전적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이 옆에다 써볼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얘기다. 다양성 이라는 것이 첫 번째의 하나의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의 생물 종 다양성. 이게 두 번째 범주가 되고 요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 더 큰 범위에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용어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이것들을 모두 합친 포괄한 개념이 바로 생물 다양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아마도 이번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장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그 각각의 예시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 이 문제가요, 처음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출제가 됐을 때는 생각보다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학생들이 만만하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한 번 나오고 나서는 거의 우리 생명과학 1번 문제처럼 거의 이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유전적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요 유전적 다양성은 어떤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냐면, 한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군 내에서, 그러니까 한 종의 개체군, 얘는 같은 종류의 생물들이 이제 여러 개체들이 같이 모여서 살 텐데,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 있지만 유전적으로 얼마나 다양한가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이 뭔지, 그 생물학적 종의 개념부터 같이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생물학적으로 종이란 무엇인가? 딸랑딸랑 종이라든지 뭐 주인님 하는 그 종 말고 우리가 뭐 한 종, 두 종 뭐 어떤 종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종이죠. 생물학적으로 종을 정의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두 개체를 교배합니다. 교배하면 뭐를 낳아요? 자손을 낳게 되겠죠. 자손을 낳았는데 이 자손이 여전히 생식 능력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종이다.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흑인하고 백인하고 또는 흑인하고 황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죠. 그 자녀가 당연히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일한 하나의 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호랑이랑 사자랑 이렇게 교배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라이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라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노새 같은 경우에도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종을 정의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이렇게 교배해서 낳은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낳았는데 얘가 또다시 생식 능력,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단일한 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같은 종인데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유전자의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면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전적 다양성이 왜 중요한 걸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같은 반 친구들이 같이 있을 때 뭐 키가 큰 친구, 작은 친구, 피부가 좀 까만 친구, 하얀 친구, 눈동자 색깔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큰 변화가 있잖아요.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변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그 집단이 진화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또 생존에 대한 하나의 그 키가 됩니다. 왜냐면요. 아까 잠깐 바나나 얘기를 했는데 바나나는 이제 같은 종이라서 문제가 또 됐던 것도 있지만 이제 유전적으로 좀 다양하지 못하다.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것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다면 환경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확 돌았어요. 아니면 갑자기 뭐 물에 침수가 됐다든지 이런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 그거에 맞설 수 있는 유전자,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있을 확률이 적죠. 아무래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면 그 중에 누군가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근데 너무나 단일한 그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경우에는 이렇게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 멸종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멸종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입맛대로 뭔가를 어떤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고요. 그래서 개성을 존중해서 그대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도록 변이가 다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유전적 다양성의 의미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나타내는 바는 뭐예요? 들쥐라는 하나의 개체군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유전 정보를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유전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색깔로 표현했을 때 각각의 자리에 오는 것들이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에서 이런 그림을 만나게 된다면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이구나 라고 이렇게 힌트를 좀 얻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생물종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생물종 다양성. 자, 생물종 다양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요 용어에 그대로 의미가 들어가 있죠. 뭐가 다양하다고요? 종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다양한 생물종으로 구성될수록 생물종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다양한 생물종으로 구성될수록. 그런데 이 생물종 다양성은 그냥 종수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생태계가 있고 B라는 생태계가 있는데 생물종의 수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더 균일하게, 균등하게 그 각각의 종이 분포를 할수록 우리가 종 다양성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더 알아보기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면 넘기면 이게 없어지니까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란 거는 생물 다양성, 뭔가 우리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이거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종의 수가 많은가, 그 생태계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생물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이 높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 우리 책의 옆구리에 보시면 팁이라고 해서 종 다양성 증가의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서식처가 복잡할수록 증가한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도 뭔가 이렇게 좀 숨을 공간도 많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지형들 있잖아요. 뭐 바위도 있고 동굴도 있고 뭐 이렇게 숨을 공간도 좀 많이 있는 그런 지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곤충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뭐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허허 벌판이에요.
뭐 숨을 곳도 없고 너무 단일한 그런 조건이다. 그런 경우에는 생물종 다양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조건은 뭐냐면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한다. 이 생물체들마다 개체의 크기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생물의 크기가 작다면 서식 범위가 이제 적어도 서식 공간의 크기가 작아도 거기서 생활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호랑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생물들은 넓은 지역, 깊은 산 이런 것들이 서식지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서 서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식처가 클수록 규모가 클수록 그런 대형 동물들도 나타날 수 있고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위도로 갈수록 증가한다. 저위도면 어떤 쪽이에요? 극지방? 아니죠. 적도 쪽을 저위도라고 하죠. 아무래도 거기서는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층상 구조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을 거기서 조성을 해 놓은 거죠. 지금 식물 군집이.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종 다양성이 굉장히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범위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는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뭐 육지, 뭔가 풀이 별로 없고 이렇게 흙이 많이 있는, 많이 드러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물도 있어요. 하천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풀로 막 뒤덮인 그런 공간도 초원도 있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 산림도 조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생태계가 이 일정 지역에 얼마나 존재를 하는가, 얼마나 다양한 생태계가 나타나는가를 얘기하는 게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아무래도 가장 큰 범위의 얘기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태계 어떤 종류가 있어요? 여기 책에 보시면 뭐 사막이라든지 산림, 호수, 그 다음에 거기 뭐 있죠? 뭐 습지, 갯벌, 뭐 산호초, 뭐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면 뭐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각각의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 종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생태계 다양성이 보장되면 생물 종 다양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뭐 가도 끝이 없는 그런 농경지가 쭉 펼쳐져 있다. 생태계 다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서식하는 생물 종도 다양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태계가 만나는 그런 접점 지점의 생물 종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그 중간 경계, 갯벌이 이렇게 있을 때요. 그 육지에서 발견되는 생물 종과 바다에서 해양에서 발견되는 생물 종이 거기 접점 지역에서 더 이제 공존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중간 교차 지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 종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려면 생태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런 접점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태계 다양성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숲을 다 밀고 다 도시로 만든다든지 다 농경지로 만든다든지 생태계 다양성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얘기하면 이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간이 이 모든 생태계를 좀 파괴하는 그런 쪽에 작용들을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계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요거예요. 생물 종 다양성.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그 내용인데 두 번째로 봤던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가 생물 종 다양성이었죠.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군집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식물, 나무 종류만 여기다 나타낸 거죠. 다른 것들은 이제 간략히 하느라고 생략을 했고 이 두 개의 군집은 식물에 대해서만 같이 보겠다. 그러면요, 여기 그림 봤을 때 여기 군집 1에는 몇 가지 종류의 식물이 관찰되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 관찰되나요? 그렇죠. A종 관찰되고요. 그 다음에 B종도 관찰이 됩니다. C종 관찰되나요? 여기 있죠, 여기. C종하고 D종하고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도 이제 좀 밝은 게 C종. 그 다음에 D종도 발견이 되죠. 전체 그 이외의 종은 없어요. 그래서 4종의 식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4종의 나무로. 그럼 군집 2에 대해서도 한번 보자고요. A종 보이나요? A종 여기 있네요. 자, B종도 여기 각각이 다 있습니다. B종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C종은 여기 하나인가요? D종도 여기 이렇게 관찰이 되네요. 근데 A, B, C, D 종이 다 관찰이 됐고 그 이외의 종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군집이 지금
종의 수는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물 종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 종수뿐만 아니라 그 종의 분포까지, 균형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짠, 군집 1에서 A종은 몇 개예요?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B종은요. B종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체. 그 다음 C종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도 짠 듯이. 짠 그림이니까 뭐. 그 다음에 D종은 하나, 둘, 셋, 넷, 5개체. 요렇게 동일한 비율로 균등하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뭐 25%씩 이렇게 균등하게 분포한다. 종의 그 비율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군집 2에서는 A종 몇 그룹? 한 그룹. 그 다음에 B종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 빼먹은 거 없죠? 16그룹, 16개체가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C종 같은 경우에는 한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D종은 요렇게 2개. 그러면 합했을 때 20. 합했을 때 20 맞는데 여기는 독보적으로 누가? 그렇죠. B종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생물 종 다양성은 어떤 군집이 더 높다? 어떤 군집? 그렇죠. 군집 1이 생물 종 다양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왜? 종 수는 같지만 종의 분포, 비율, 균등한 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단을 조성할 때요. 화단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더라도 똑같은 종의 나무만 쭉 심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으면 아무래도 생물 종 다양성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경수를 심을 때 비슷한 나무, 요즘엔 벚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벚꽃 피는 계절에는 여기저기 이제 꽃이 많이 피는데 보기엔 좋지만 생물종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약간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같이 얘기를 해볼 내용은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봤는데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면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짠! 자, 제목은 생물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높은 생물 다양성, 이쪽은 낮은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그러면 높은 건 뭐가 좋고 낮은 건 왜 안 좋을까? 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는 게 문제가 될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뭐 여기서 생산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생산자로는 메뚜기가 외롭게 혼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더 많은 식물들을 그리고 싶지만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메뚜기를 먹는 애들은 우리가 초식동물이라고도 하고 1차 소비자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메뚜기를 먹는 게 아니고 풀이 생산자죠. 설마 메뚜기가 생산자일까? 선생님 말이 헛나와서. 자, 풀이 생산자고 메뚜기는 1차 소비자. 자, 그래서 1차 소비자들을 찾아보면 뭐 메뚜기라든지 생쥐도 그냥 풀을 뜯어 먹나 봐요. 이렇게 뜯어 먹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 풀을 먹는 애들은 없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메뚜기를 먹는 1차 소비자라 먹는 애들을 2차 소비자라고 하는데 그런 종류로는 뒤쥐라든지 뒤쥐 이 발음을 조심해야겠어요. 뒤쥐라든지 생쥐라든지 참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2차 소비자를 먹는 것들을 우리가 3차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3차 소비자에는 뭐 수리부엉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새우나 어류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었다. 그러면 얘네들도 1차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차 소비자를 먹는 오리나 도요새나 백로 같은 것들은 또 2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해서 3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1차, 2차, 3차 주로 3차까지 이렇게 가고 뭐 4차도 있을 수 있지만 5차, 6차 이렇게 많이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그 적용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생산자가 태양 에너지를 뭘로?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을 하죠. 그러면 그것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점차 상위 단계로 전달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각 단계에 호흡 작용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빠져나가다 보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적은 양의 에너지가 점차 전달이 되고 그게 그러니까 전달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가.
무한정 더 계속 전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에너지 양이 점차 줄기 때문에 어느 정도 3차, 현재 뭐 4차 정도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한다. 뭐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적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종의 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종 다양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뭐 유전적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다양성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종 다양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이 그림을 해석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낮은 생물 다양성을 보시면 뭐 환경은 비슷해요. 그런데 풀이 있고 풀을 먹는 메뚜기가 있고 메뚜기를 먹는 생물 종류로 누구만? 뒤쥐만 있습니다. 뒤쥐. 자, 그 다음에 뒤쥐를 먹는 누구? 수리부엉이. 귀엽게 생긴 수리부엉이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네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죠. 종류가 각각의 그 영양 단계에서 한 종류씩밖에 없는 그런 낮은 생물 다양성. 왜? 뭐가 낮으니까? 생물 종 다양성이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생물 다양성도 낮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전체 먹이 그물이 어떻게 된다? 단순해진다. 그렇죠.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낮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먹이 그물이 단순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앞에 4단원 초반 부분에 무슨 공부를 했냐면 생태계의 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 얘기하면서 이 비슷한 그림을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생태계의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생태계는 안정적이다.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 왜요? 이 중간에 어떤 종 하나가 빠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멸종이 되거나 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크게 티가 안 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생태계에서 그죠? 요 집단에서 뒤쥐가 뒤쥐 이름대로 없어졌어요. 그쵸? 뒤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수리부엉이는 바로 굶어 죽나요? 그건 아니죠. 생쥐도 있고 생쥐도 있고 참새도 있고 뭐 오리도 있고 도요새도 있고 먹을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쥐가 없어진 게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생태계에서 그렇죠? 이 생물 군집에서 뒤쥐가 사라졌어. 이거 없어졌어. 그럼 일단 누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까? 수리부엉이가 먹을 게 없죠. 수리부엉이가 갑자기 메뚜기를 잡아먹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먹어봤자 너무 좁아내서 배도 안 차고 아무튼 수리부엉이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뒤쥐가 사라지면 메뚜기는 자기 세상이라서 무한정 증식을 하게 될까요? 실제로 생태계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그 상위 그 영양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소비자가 사라졌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이 무한정 증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슴 집단이 있는데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를 사냥하도록 허가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 봤던 그 그래프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렇게 사슴 개체수가 쭉 늘어나다가 그 개체군 생장 곡선 늘어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또 나오거든요. 왜? 이 이후에는 사슴 개체수가 너무 증가해서 이렇게 환경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있으면 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먹이도 많이 감소를 하고 풀도 다 뜯어먹어서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타격을 또 받게 될 겁니다. 메뚜기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하다가 또 감소를 하게 될 거고요. 메뚜기가 너무 증가했을 때 풀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평형이 깨지기가 굉장히 쉽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했을 때 생태계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먹이 사슬이 단순해진다는 거. 그게 가장 그 핵심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학생들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앞에 부분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는 이쪽으로 와서 자, 판서로 우리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한 번씩은 생각해본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생물이 살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아마도 멸종을 한다든지 생물 다양성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의식주 중에 물론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식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서식지 파괴. 서식지 파괴. 서식지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나요? 뭐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좀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는 화전민이란 게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숲에 들어가서 다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 불태워서 뭐를 만들어요? 밭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화전민. 그래서 불을 태워서 밭을 만든다. 화전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숲에 살던 생물들 입장에서는 생활 터전을 그대로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농작물이 자라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 직접적인 서식지 파괴하는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지금도 뭐 열대우림에서 막 벌채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하나 또 재미있는 사례로는 이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상대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우리가 간척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간척 사업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갯벌 같은 그 바다를 메워서 육지를 만드는 작업이죠.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는 서식지가 증가합니다. 인간에서 우리 거기다 집 짓고 살고 뭐 아파트 짓고 하면 서식지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갯벌에서 살던 생물들 입장에서는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죠. 서식지가 감소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그 경계인 갯벌은 굉장히 생물 종 다양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파괴가 되면 전체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서식지가 파괴되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하는 것. 요 각각의 카테고리를 일단 정리를 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생물 종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서식지 파괴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서식지를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따가 그런 얘기들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서식지의 면적 자체는 그렇게 크게 감소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이 길이 뚫려버리는 겁니다. 서식지가 쪼개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서식지가 어떻게 된다? 단편화된다. 조각난다는 얘기죠. 서식지의 단편화.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 단편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괴된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대형 동물의 생존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길을 건너다가 치어 죽는, 뭐라 그래요? 그걸 로드킬이라고 하죠. 로드킬 되는 생물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걸 달리다 보면 굉장히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동물들은 뭐예요? 내가 원래 살던 데서 그냥 옆 동네로 놀러 가려고 했었던 것 뿐인데 갑자기 어떤 애가 오더니 나를 치웠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서식지 단편화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빔으로 같이 소개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교재를 넘겨보시면 단편화 다음에 외래종의 도입을 꼽고 있습니다. 외래종의 도입. 외래종이 뭐예요? 외래종. 원래 여기 살던 애가 아닌데 밖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게 의도적으로 들어온 것이든 우연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든 바깥에서 들어온 생물이 우리 생태계에서 자리를 잡아버린 거, 그걸 이제 외래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래종이 모두 나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외래종이 들어옴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말고 들어왔는데 너무나 심각하게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소개구리라든지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 뭐죠? 그 쥐처럼 생긴 거, 뭐라고? 뉴트리아.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뉴트리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닥치는 대로 모든 걸 잡아먹어요. 굉장한 잡식성이라서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종을 도입할 때도 얼마나 심사숙고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를 목적으로 우리가 들여온 거예요? 일부러 들여온 거예요, 걔는. 그래서 뉴트리아의 모피를 가지고 이용하려는 생각,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식용으로 하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여왔는데 그게 너무 증식이 빨리 일어나고 생태계 파괴하는 것이 너무 이제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효과가 컸던 거죠. 그래서 지금 뉴트리아를 이렇게 박멸하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현상금도 걸고요. 뭐 그런 식으로 뒤늦게 수습을 하려고 하지만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힘들죠.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왜 이것이 그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되냐? 바로 천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적이 없어요. 왜? 이 생태계에서 있었던 적이 없던 생물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먹는 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래종의 도입,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가시박이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 가시박은 이렇게 덩굴성으로 쫙 이렇게 잘 자랍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생장을 하는데요. 이 가시박은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줄기를 감싸요. 그래서 무슨 아나콘다가 이렇게 꽉 해서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는 건 아니고 말려 죽이는 거죠. 감싸다 보니까 햇빛이 차단되고요. 광합성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라 죽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네 번째 이제 항목으로 뭘 꼽고 있냐면 남획을 꼽고 있어요. 남획이 뭐예요? 남쪽에서 잡는 건가? 남획. 우리가 앞서서 약물의 오용과 남용 이런 거 배운 적 있었는데, 약물의 오용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죠. 약물의 이제 원래 목적이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잘못 쓰는 게 오용이고, 남용은 너무 과하게 쓰는 거죠. 원래 목적은 맞지만 그만큼까지 쓸 건 아닌데 과하게 쓰는 거. 남획은 그럼 뭐겠어요? 그 남자를 응용해서 획은 잡는 건데 너무 과하게 잡는 거죠. 너무 과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개체군이 있을 때 하루에 100마리 정도는 잡아도 그 개체군이 계속 이제 증식을 하는 속도가 있어서 유지가 된다. 그럼 100마리 정도는 잡아서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200마리, 300마리, 심하게는 우리 인간은 어떤 식으로 잡냐면 900마리를 잡아요. 전체 1000개체 중에. 그런 식으로 잡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남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잡는 것, 더 많이 잡는 것. 그래서 그 균형을 깨트리는 것. 다시 평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안 주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남획이라고 해요. 요즘은 참다랑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기 같은 것들 쌍끌이선이 이렇게 싹쓸이 해가지고 거의 씨를 말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런 어류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종들이. 앞으로 보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참다랑어 같은 경우는 양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공하면 멸종은 막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연 상태로 어느 정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딱히 뭐가 주제가 없고 기타라고 우리 책에 되어 있죠. 기타. 기타를 치는 건 아니겠고, 여기서는 그냥 주제가 이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이 책을 쓰신 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인간 이렇게 쓰기 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기타라고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뭔가 다양한 용도로 안 써도 되는 것들을 막 잡아서 없애는 거죠. 생물종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사실 이 남획 같은 경우도 인간에 의한 파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획의 사례로 또 꼽는 것이 뭐냐면 코끼리의 상아 때문에 코끼리가 많이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 상아 가지고 결국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해서 그걸로 장신구 만들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당구공 만들고, 그냥 인간의 치장이라든지 유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결국 인간이 원흉이다. 외래종 도입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다.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 동안에 그 짐에 딸려서 간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전체가 다 5번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서식지 파괴 주로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사실들을 빔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요거 생물 다양성의 감소 요인, 선생님이 이렇게 쭉 판서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놨고요. 그것에 의해서 위협을 받은 종을 퍼센트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그런 위험하다, 그만큼 위험하다, 위협적인 효과를 낳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1등 요소가 바로 서식지 파괴라는 거. 아마 서식지 단편화도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 어차피 서식지에 관련된 면적 감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외로 외래종의 도입입니다.
그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죠. 오염, 남획, 질병에 의한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식지 파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이 몇 퍼센트로 나와 있냐면 73% 종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효과가 크다고,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서식지가 파괴되었을 때 줄어든 종의 비율에 대해서 그래프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요 X축은 뭐냐면요. 서식지의 면적이에요. 서식지 면적이 얼만큼 보존되느냐. 100% 보존된다. 그다음에 50% 파괴되고 50% 남았다. 90% 파괴되고 10%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Y축은 뭐냐면 처음에 있던 종에서 살아남은 종의 비율입니다. 살아남은 종의 비율. 자, 그럼 볼게요. 100%가 다 보존된다면 그렇죠. 100%의 종이 살아남겠죠. 처음 그 기준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50으로 면적이 반으로 줄었어요. 면적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는 종의 비율이 90%. 선생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살아남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50이 줄었을 때 90%밖에 살아남지 않고 10%가 없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 10%가 굉장히 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었다면 그 결과는 더 참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더 진행이 돼서 보존되는 면적이 10%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종의 반절이 없어지는 거죠. 종의 반절. 아마 이렇게 된 서식지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을 거다. 반도 안 남게 된, 반토막 난 거죠. 종 다양성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의 비율을 좀 일반적으로 나타낸 그런 그래프를 하나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거는 단편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 이쪽 길이가 1000m, 가로 1000m, 세로 1000m인 이런 하나의 땅이 있다. 서식지가 있다. 그러면 요 겉에 부분을 갈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안쪽 내부 면적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왜 요거를 나눠놨냐면 이 겉에 가장자리는 아무래도 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더 쉽고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 주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가장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아무래도 그런 대형 동물 같은 종류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형 동물까지, 대형 포유류까지 그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생물종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 면적이 크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가장자리를 빼고 계산을 해보면 내부 면적이 64헥타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헥타르는 그 면적을 나타내는 그런 그 단위죠. 그래서 64헥타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철도가 깔리고 도로가 깔린 거예요. 그래서 철도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늘고 길게 이렇게 서식지를 이렇게 4개의 조각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역시나 가장자리에는 그런 대형 동물들이 살기가 어려운 공간이고 또 다른 동물들도 가장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위협받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쪽 내부 면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34.8헥타르밖에 안 나오더라. 이 철도나 도로에 의해서 실제로 훼손된 서식지가 감소한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부 면적을 따져보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면 생물종 다양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잘 보세요. 원래 이렇게 큰 땅덩어리였는데 이것이 쪼개지면요. 서식지 면적의 75%가 훼손된 그런 효과를 낳는 거예요. 어차피 이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 그래프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훼손된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근데 이쯤에 있는 효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화가 굉장히 생각보다 위협적인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외래종의 예시들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외래종. 큰잎 우럭, 베스. 우리 앞에서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 얘기할 때 큰잎 우럭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굉장히 감소시키고 돼지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연하게 우리 그 국내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막 다 뒤덮은 거죠. 그래서 다른 생물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종류가 되겠고 이런 식물들도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붉은귀 거북.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붐이 일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거북이를 키우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살고 그래서 이제 뭐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한번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그래서 이렇게 수명이 긴 거북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우는데 이게 붉은기 거북이 크면 클수록 더 키우기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방류하는 거죠. 밖에. 하천에다가. 그 다음에 예전에 뭐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거를 풀어주는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밑에 생태계를 헤집고 다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교란시키고 있다 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왜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 258페이지에 나와 있죠. 한번 이건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는 생태계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온전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생태계 보존을 해야 한다. 하나의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죠. 뭐 딱히 이유는 없을지라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우리 위주지만 사람 위주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종들이 있을 때 지금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지 못하지만 언제 그 생물 종에서 유용한 물질을 찾아낸다든지 우리 생활에 쓰일 수 있는 그 소용을 찾아낼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잠재적 가치를 위해서 각각의 생물 종이 보존되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을 하면 좋은 어장관리인 거죠. 일종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걸쳐놓자. 그죠? 살려놓자. 그런 내용이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사람 위주네요. 우리의 생활 환경을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주제로 생물 다양성을 그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쪽으로 와서 요거랑 연관시켜서 볼 거예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 생물 다양성 보존의 방법. 우리 책에 보면 보전과 보존과 보호의 차이가, 뜻의 차이가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요거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뭐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자. 앞에 보자는 다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어 있느냐가 그 단어에 좀 초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뭐 섞어서도 무난히 다 의미가 통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라고 우리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호의 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익히는 무술을 뭐라 그래요? 호신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킨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지킨다. 지킨다. 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킨다. 어떤 게 훼손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으로 이렇게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존자는 존재하게 한다. 남긴다는 뜻이죠. 남긴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쭉 유지돼서 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보존이라면 보전의 전자는 뭐예요? 전달한다? 거기 보면 온전할 전자가 써 있잖아요. 온전할 전자.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킨다. 훼손된 부분 없이 온전하게 지킨다 하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부각되어 있는 용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전, 온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지우고요. 자, 보전의 방법 보시면 일단 감소 원인을 우리가 본 거를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면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서식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서식지를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보호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너무 간단한 그런 얘기입니다. 서식지를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서식지 단편화에 맞서서 단편화를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바로 뭔가요? 서식지 연결.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 통로. 우리 책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한다. 같은 의미죠.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단편화된 서식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래서 어떤 이런 큰 숲이 있었는데
가운데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도로를 뚫었다면 생태 통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 다리 형태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던지 아니면 밑으로 도로 밑으로 암거형이라고 해가지고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던지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그런데 이게 효과가요 사실은 그렇게 없는 것보단 나은데 왜냐면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생태 통로가 어디 있는지 뭐 표지판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굉장히 긴 길에 굉장히 뭐 인심 쓰듯이 가끔가다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한강이 이렇게 흐르죠. 이 중간에 요 강북과 강남을 잇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여기 가려면 쭉 돌아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충분하게 이 생태 통로를 더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뭐 어떤 종에 대해서 뭐 잡을 수 없게 뭐 수렵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뭐 그런 사냥을 막기 때문에 그 개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그 보호구역은 아무래도 개발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서식지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까지가 주로 서식지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서식지라든지 그런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네 번째는 이주와 멸종 위기종의 재도입. 이주는 뭐예요? 어떤 뭐 환경이 있었는데 그 환경이 뭐 심각하게 훼손됐다든지 환경 오염이 너무 극심하게 됐다든지 하면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을 다른 환경으로 옮겨서 우리가 강제로 이제 이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이주고요. 멸종 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선생님이 이제 주변에서 보고 들은 황새 복원. 황새 복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황새가 우리 국내에서는 그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는데 이 황새를 거기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키워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생활하는 그런 황새의 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어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인공 수정을 시키는 거죠. 이제 알을 강제로 산란시켜서 이제 체외 수정한 다음에 치어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방류를 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멸종위기종을 다시 도입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국제협약이에요. 국제협약. 이런 생물 종 다양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 인식이 같이 합의가 되면서 국제 협약들이 맺어졌는데 뭐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 이제 더 옛날에 그 맺어진 그런 국제 협약의 내용은 이런 위기종, 그렇죠? 멸종 위기종의 거래를 막는 거예요. 거래를 막는 거. 이런 한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 간의 교류도 법으로 금지한 겁니다.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거래를 막기 때문에 그런 보호 효과를 좀 얻어보자 하는 그런 합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생물 종 다양성에 대한 협약들 이런 것들도 같이 거기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을 전혀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의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그 유전적 다양성, 그다음에 생물 종 다양성,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의 의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 내가 저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성을 깨달아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조사해서 수강호 게시판에 올려줘도 다른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꼭 그 공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상부상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